학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문변 김작의 황금나팔. 안녕하세요. 저는 문나연 변호사고요. 네, 저는 김작입니다. 요즘 미디어 중독으로 정신의학과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미디어 중독에 빠진 한 10대 청소년은 부모님이 정해놓은 핸드폰 사용 제한 시간이 다가오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고요. 별일 아닌 사소한 일에도 버럭 짜증을 부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20, 30대 대학생이나 젊은 직장인들은 잠시라도 핸드폰이 눈에 띄지 않으면 불안해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미디어 중독 환자에게 국내 한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일어나자마자 바로 핸드폰을 보는 것을 30분 정도만 참아보는 것이 미디어 중독 증상을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 우리 내일부터 다 같이 실천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문변 김작의 황금나팔,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해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알아보는 학교에서 또 이런 일이? 오프닝에서 제가 미디어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꺼냈는데 오늘 우리가 준비한 이야기도 미디어 중독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죠? 네. 오늘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몰래카메라 촬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라는 장소를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법원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카메라나 유사한 기기 장치를 이용해서 불법 촬영한 자에게는 징역 7년이나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오, 징역 7년? 네. 오, 형법은 또 불법 촬영을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고요.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거나 딥페이크 영상처럼 합성물을 제작해도 지금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몰래 불법 촬영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파일은 인터넷으로 유포되면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이 높아서요. 그쵸.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합성물 제작물, 네. 예, 그러니까 뭐 얼굴 갖다가 다른 연예- 사람의 예, 연예인의 맞습니다. 몸에다가 이렇게 예. 붙이는 그런 합성물 제작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네. 얘기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재범 시 네. 구속될 가능성도 있고요. 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네. 우리 아청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서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까지요? 네. 와. 이렇게 중대 범죄라고 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이 현재 학교에서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던데 대학교에서는 굉장히 많다고 들었고요. 네.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몰카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학교에서 많이 발생돼요? 아무래도 이제 사춘기에 정점을 찍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네. 얼마 전에 저도 기사 하나 본 거 있었어요. 그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네.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네. 촬영을 하다가 적발돼서 4층에서 떨어진 사건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예. 지난 6월에 발생된 사건인데요. 네네. 고3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네. 불법 촬영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동영상 촬영 소리가 난 거죠. 띡띡 소리 네. 나는 그런 소리가. 예. 그래서 여학생들에게 발각이 됐고 네. 여학생들이 사실을 추궁하니까 이 남학생이 학교 4층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여학생이 사실 추궁을 했는데 남학생이 4층에서 뛰어내렸다. 네. 제가 보기엔 초범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그러니까요. 근데 이 남학생 순간 너무 당황해서 하는 행동이긴 한데 네. 4층에서 떨어졌으면 많이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네네. 당시 골절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지금쯤이면 그래도 치료가 되고 진상 조사 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학교에서 발생하는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그 가해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도 네. 얘가 왜 나한테 왜 이런 걸 왜 그렇죠. 찍지? 하는 생각.
학생들이 이제 잘못된 성적 가치관이나 네. 여기에서 비롯된 호기심의 문제이긴 하지만 디지털 기술이 이제 날로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수법이나 수단이 너무 손쉽게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은 심각한 범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이러한 행동을 장난으로 치부하기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호기심, 성적 네. 호기심이 우선 발동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는 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그 불법 촬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은 그 여학생들이 대상이었지만 사실 네. 많은 학교에서 몰카의 피해자는 여자 선생님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네. 지난 7월 예. 이것도 부산인데 부산이 자꾸 문제가 되고 있네요. 그러게요. 네.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네. A 고등학교로부터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 유포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한 SNS 계정에 A 교사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키와 몸무게 여기에 신체 정보 사진까지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도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범인을 잡아서 신고를 했던 사건이 아니고 네. 그 A 한 고등학교에 예. 이제 교사의 그런 모습들이 SNS 계정에 네. 올라온 걸 보고 그렇죠. 누가 이런 걸 자꾸 찍고 있다. 네. 그런 식으로 신고를 했다는 네. 얘기네요. 그럼 여기서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의 범위.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네. 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일부를 촬영한 자에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여기에서 아까 여교사의 신체 정보 사진, 네. 예를 들면 선생님의 뒷모습을 선생님의 동의 없이 찍었다면 네. 그것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을 한 거여서 불법 촬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수치심이라는 건데 네. 만약에 아이들이 선생님 뒷모습을 찍었어요. 네. 찍었는데 선생님 봤을 때 나 내 뒷모습 마음에 들어. 수치심이 안 걸려. 네. 수치심이 느껴지지 않나? 네. 그러면 이거는 그럼 불법 카메라 그러니까 불법 촬영이라고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 객관적으로 봐서 네. 신체 촬영을 한 부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먼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네. 다만 주관적으로 선생님께서 나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한다면 이건 하나의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고 입건이 돼서 수사는 진행이 될 겁니다. 아,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상대방이 얘기를 하더라도 네. 이건 엄연히 불법 촬영에 들어가는 그렇죠. 부분이라는 거네요. 예. 네. 근데 그 지금 이 사건도 그렇지만 학교에서 몰카 사건이 많이 발생되는 장소가 네, 그 여교사 화장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일반 우리 학생들이 쓰는 화장실에 비해서 여교사 화장실은 비교적 한산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보면 쉬는 네. 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시기보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 그 시간을 활용해서 이용하니까 학생들이 범죄 행위를 하기에 용이한 장소로 꼽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남학생들이 많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네. 아이들이 마음을 먹고 이제 딱 여교사 화장실에 들어가도 선생님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이용하시다 네. 보니까 거기다 몰래카메라를 장치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뭐 네. 그런 얘기네요. 네. 네. 그럼 여교사 화장실에 설치된 그 몰래카메라 그런 것들을 선생님은 어떻게 발견하는지도 궁금해요. 이 부분은 1년 전에 발생한 사건을 예로 설명드릴까 해요. 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네.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직접 설치하고 이 영상을 공유받은 학생들이 발각됐는데요. 네. 화장실을 이용하러 들어갔던 선생님이 접착 테이프와 함께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한 거예요. 증거물이네요. 네. 학교 측은 화장실 인근 이제 방범 카메라에서 A군과 친구들이 화장실을 드나드는 모습을 발견했고 네. 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히 A군과 친구들이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모두 인정했고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물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했다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이들도 초범일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카메라 그 휴대폰에서 네. 다수의 불법 영상물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 친구들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한 것 같네요. 염산물이 다수 발견돼서 좀 충격적인 이 상황에서 이런 아이들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음,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인데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제 카메라로 음. 교사 화장실에 침입해서 네. 신체를 촬영하고 음. 이를 유포했다. 음. 죄질이 나쁘다. 음. 면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A 학생에게 장기 2년 6개월, 네.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요. 네. 생일이 지나 성년이 된 B 학생이 있었어요. 네. 그 학생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 17일 음. 얼마 전이죠. 네.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너무 형량이 낮다. 오. A군한테는 징역 5년, 음. B군한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을 했고요. 네. 또 이 피고인들에게 뭐 이수 명령, 취업 제한 10년, 공개 고지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솔직히 그 미성년자에게 네. 그 2년이라는 징역은 그죠. 굉장히 크지 예. 않나요? 그렇게 보고 있죠, 법원에서도. 그럼요. 예. 근데 그것도 지금 굉장히 네. 적다라고 그렇죠. 판단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게 거네요. 아무래도 네. 다수 발견됐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런 형이 선고된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 촬영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휴대폰 포렌식을 하면 네네. 100몇 장, 200몇 장씩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게 상습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네. 것 같아요. 보기에는 처음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알고 보면 다 이렇게 핸드폰을 열어보면 네, 예전부터 네. 뭐 1년 전부터 네. 그걸 취미생활처럼 해왔던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네. 얘기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사건들은 솔직히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중학교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좀 발생하나요? 중학교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지난 5월 중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이번에는 피해자가 선생님이 아닌 여학생이었어요. 선생님이 피해자가 아니고 네. 학생이 여학생이 피해자였어요. 예. 이 여학생의 치마 속을 찍은 음. 영상이 SNS에 유포된 건데요. 이 영상을 본 이제 한 학생이 학교 측에 제보하면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이것도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해자를 지목했던 것이 아니라 네, 예, 맞습니다. 네, 가해자를 지목해서 이 친구가 몰카를 찍었던 것 같아요가 아니라 네, 내 친구의 영상이 좋지 않은 영상이 SNS에 지금 돌아다니고 네. 있어요. 수사해 주세요라고 네, 얘기했던 맞습니다. 사건이네요. 그럼 피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이 제보해서 알게 된 이 사건, 그러면 피학생도 그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네. 거잖아요. 피해 학생 아버지가 네. 경찰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거예요. 어머, 자녀분이 네. 몰카 성범죄 피해자로 밝혀졌다. 어머나. 이 연락을 받고 이제 아버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라는 심정이었다고 하시는데요. 네네. 진짜 얼마나 기가 막혔을지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야. 그리고 이 학생 외에도 10명의 음. 피해 학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 학생이 누구인지 혹시 밝혀졌나요? 이 부분이 조금 문제인데 학교 측에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했지만 가해자 색출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유는 이제 경찰 수사에 혼선을 막고 언론 공론화를 자제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언론에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네. 나가지 않도록 네. 이제 꽁꽁 숨기는 상황인가요? 꽁꽁 숨기는 것보다는 어. 그래도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되면 네네. 뭐 시끄러워지니까. 시끄러워지기도 하고 범죄 사실이 아닌 것들도 점점 더 이야기가 붙고 이러면 2차 가해가 되기도 하기 때문인 걸로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2차 가해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 경찰 수사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였다라는 거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학교 측에서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를 찾는데 발벗고 나서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학교에서 이제 가해 학생을 찾는데 뭐 비협조적이라기보다는 네. 좀 한계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한계에 부딪혀요. 네. 어떤 한계요? 이게 학교에서 설치된 뭐 CCTV 영상이나 뭐 음. 담당 선생님이 파악하신 경위서 등은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폭력 사건이 접수되어서 선생님이 조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학부모님들이 문제 제기를 상당히 하는
많이 합니다. 아. 그런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음. 학교가 목격 학생을 대상으로 뭐 진술조사를 받는 거에 있어서는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뭐 임해주시지 않을 뿐더러 강제 수사력이 없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매우 없습니다. 학교에 힘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 측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민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불법 영상 촬영도 솔직히 가장 큰 죄이긴 한데 네. 여기에다가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 유포까지 한 상황이에요. 네. 가해자가 청소년이라고 할 때, 예, 그 청소년이 직접 이런 상황들을 만들었다고 할 때 법적 처벌은 좀 어떻게 되나요? 학교 화장실에서 우리가 아까 교사를 대상으로 네. 카메라 이용 촬영죄를 한 경우에 네네. 징역이 선고되는 것을 보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더욱더 중한데요. 하한이 5년이고 무기징역까지 규정하고 있어서 매우 엄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행위자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불법 촬영 행위를 했을 때 형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고요. 이제 소년법에 따라서 처벌하는 수위는 성인보다 낮아지게 되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처벌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만약에 내가 몰래카메라에 좀 이렇게 찍히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은 이 미성년자인 뭐 행위자가 미성년자, 대상자가 미성년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은 본인 행위에 대해서 어른들이나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올바르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학생에게 가해 학생은 먼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가해 학생들이 휴대폰 촬영을 하고 영상만 지우면 네. 증거가 없다고 생각해서 섣부르게 삭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엄청 많겠죠. 네. 그런데 이제 포렌식 기술이 이제 발달함에 따라서 삭제한 영상도 대부분 복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증거인멸의 의심까지 살 수 있는 상황이어서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죄가 하나 더 추가되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네요. 예.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 예, 하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받아주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진심 어린 사과인지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사건 우리 사회가 범죄로 인정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예,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청소년이기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한번 해봤다 이런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는 사회라는 거 맞습니다.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 모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것만은 기억하자고요. 이 시간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 이것만은 기억하자고요에서는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해 짚어볼까 합니다. 청소년 마약 사건 하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난 2023년 4월에 있었던 사건이었죠. 맞아요. 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를 이제 가장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사건이었는데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음료를 마시게 했다는 점이나 그리고 이후에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진행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네. 이제 이 사건에서 마약 제조를 하고 배포를 지시한 주범인 이모 씨한테는 네. 법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고요. 네. 마약 음료를 제조한 길모 씨한테는 징역 18년, 그리고 주요 공범 3명에게는 7년에서 10년을 또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범죄 집단에 가입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에게는 1년 6월부터 2년 6월 정도의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네, 이 선고가 지난 7월에 바로 얼마 전에 난 네. 선고인데 나름대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이분들 무기징역 줘야 되지 않냐.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다 같은 생각이 아닐까 하는데요. 맞습니다.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 이상하게 많은 부모님들이 이건 남의 일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 아주대학교 약대 교수이자 마약대치운동본부 부설 연구소장이신 이범진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나연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최근 10대 청소년의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좀 여러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떻게 심각한 상황인가요? 일단은 청소년들의 마약의 심각성을 이제 제가 세 가지 정도 주제해 볼 필요 있는 점을 생각해 봤는데, 네. 첫 번째는 청소년 마약 사범이 2017년에 비해서 이제 4배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네. 2017년에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명이었는데 네. 2022년 481명이었고 네. 심지어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그 한두 명 정도였는데 최근에 이제 5명 이제 그것도 주제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은 인터넷에 익숙하다 보니 SNS나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이제 노출되고 또 마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주제별 필요가 있고, 네. 세 번째는 이제 더 중요한데 이제 마약은 중독을 계속하면 중독을 일으키는데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서 이제 마약에 매우 더 취약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청소년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2017년도에 비해서 4배 이상 이제 마약 사범들이 증가했다는 점과 그리고 청소년들이 마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성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7년도에는 19세 이하 마약 사범들이 119명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481명으로 집계됐는데 여기서 지금 일반 학부모님들의 생각에서는 1년에 고작 481명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수치가 나타나는 심각성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물론 이제 중고등학교도 포함해서 뭐 학생들애가 한 500만 정도 되고 네. 거기에 이제 마약 사범 전체 또 2만 명 남짓해서 청소년이 고작 481명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습게 느끼겠지만 네. 실은 마약 사범은 그 암수 숫자 숨어 있는 그 숫자가 아주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게는 한 그거에 한 20배에서 50배까지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문제는 아니고 네. 이보다 훨씬 많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대검찰청의 이제 마약사범 연도별 현황을 보면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세 미만이 400명이 2022년에 이제 400명인데 한 해가 지난 2023년은 2배가 넘는 1,025명이에요. 통계가. 네. 그리고 20대에 이제 19세를 넘은 20대 사회의 중추적인 나이인데 네. 마약 사범이 2023년에 5,468명으로 엄청 늘어납니다. 그래서 네. 매우 염려스러운데요. 네. 이 19세의 전후 혹은 20대 이상의 이 나이는 인체가 완전한 성숙을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매우 피해가 마약에 대한 치명적인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네. 또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젊은 시기라는 면에서 네. 저는 더 심각성을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에 지금 계속 노출이 되고 있는데 어떤 청소년들이 좀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사실은 이건 단정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많은 연구 보고를 보면은 네. 그 환경하고
주어진 주변의 환경 그리고 마약류 노출이 상관성이 많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정상적인 청소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NS나 인터넷 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있고 또 아무래도 열기도 많고 호기심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친구 간에 또 그런 관계를 통해서 친구가 이제 권유를 한다든지 해서 마약 사범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이 평범한 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예를 들면 한 1%, 2%될 거예요. 네. 혹은 가출 청소년 같은 경우처럼 아무래도 그런 환경이면 마약류 노출 환경이 더 큰 우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젊은 층에 또 떡볶이나 떡볶이나 김밥 같은 걸 좋아하는데 거기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마약 김밥이라든지 마약 떡볶이 이런 같은 용어들도 마약의 위험성이나 경계심을 낮추어서 마약류 노출을 부추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해 보지만 정확한 이런 거에 대한 통계는 지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장님,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아마도 중독성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 중독성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실제 마약류들은 그걸 투약을 하면 우리 뇌 중추신경에 작용해서 뇌의 구조와 기능을 바꾸고 여러 가지 정상적인 상태를 교란시킴으로써 약의 의존성을 유발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불 가리지 않고 약을 찾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중독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청소년기에는 이 뇌의 가장 중요한 전두엽의 신경줄기 세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그리고 이 전두엽은 약 한 20세가 넘어서 한 25세까지 어느 정도 발달이 돼야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이제 마약에 중독이 되거나 그러면 더 심각한 이유는 성인보다도 같은 마약에 대해서 더 치명적 유해를 입히는데 연구 보고에서 이제 불법 마약인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의 중독자의 전두엽이 성인에 비해서 7배 정도가 더 얇아요. 그러니까 더 취약하다는 거죠, 중독에. 그래서 결국은 중독이 되면 대뇌 피질이 손상되고 기억력이라는 판단력,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에 청소년 마약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네. 지금 계속 말씀하셨던 게 그 뇌의 그 변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그 예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보통 3단계를 나눠서 뇌의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물론 3단계가 명확하게 이렇게 차로 재듯이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마약 중독자들의 여러 가지 현상을 보고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마약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다행감이나 도취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의 이제 과다 분비로 해서 결국은 의존성과 내성과 금단 현상을 일으키고 이런 상태에서 교통사고나 살인이나 강간 등 많은 사회적 위해성을 냈을 때 이제 마약이 문제가 되고 중독이 되는 건데 1단계는 말 그대로 초기 단계죠. 스스로 나는 정상인이고 자발적으로 이것을 마약을 투여할 수 있고 내가 먹기 싫으면 안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정상적으로 이거 재미로 해볼까? 먹으니까 좀 스트레스가 좀 좋아지는 것 같네.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네. 하는 안에 초기 단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제할 수 있는 이제 단계가 1단계라는 거네요. 그게 초기 단계고 이제 2단계는 이제 중독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거예요. 재미도 있고 스트레스도 다운되는 줄 알았더니 즐거움도 별로
먹는데도 없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습관성이나 또 내성이나 의존성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투혈량도도 증가되네. 옛날에 한 알 먹었는데 두 알, 세 알 먹게 되네. 그리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먹는데도 증가하는 그런 현상. 그런 것을 한 2단계로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3단계로 가면 말 그대로 중독이 심화되고 이제 통제불능 상태가 되죠. 그리고 마약류가 중독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징 상에 보면은 뇌가 변형이 되고 신경세포도 정상인에 비해서 많이 죽어갑니다. 결국은 본인이 중독 상태가 되면 고통 속에 자신의 이제 존엄도 파괴되고 사회에 큰 해악성을 끼치게 되는 그 3단계가 가장 나쁜 단계로 빠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1단계는 마약을 복용했더라도 제어를 할 수 있는 단계인 거고, 그 2단계는 마약을 했는데도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단계, 그리고 예. 3단계는 이제 내가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단계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아, 예. 그렇다면 지금 청소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나라마다 다르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마약류가 불법 마약류도 있고 네. 또 합법적으로 처방되는 향정신성 의료용 마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 제가 좀 보니까 네. 물론 불법 마약인 필로폰도 있지만 네. 청소년들이 쉽게 구하는 계열들이 주로 의료용 마약이더라고요. 의료용 마약이요?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식욕 억제제예요. 식욕 억제제의 약물은 아까 말한 그 필로폰하고 화학 구조가 매우 비슷한데 네네. 식욕 관련 이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배고픔을 좀 안 느끼게 하고 포만감 같은 걸 증가시키는 약인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펜터민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있는데 이제 모양이 네. 그거 이제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들 수가 있고요. 네. 그게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이 청소년들이 구해서 사용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더 큰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몰핀보다도 50배에서 100배 강한 약물인데 그래서 정상적 진통제가 아니고 말기암 환자나 뭐 오랫동안 유상후 스트레스든 지속적 통증을 느끼는 환자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처방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불법이나 아니면 잘못 사용해 가지고 남용이 되는 사례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좀비 마약으로 최대 사망률을 일으키는 마약이죠.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면 펜타닐이 주로 이제 피부에 붙이는 패치제로 나와 있는데 네. 그것을 정상적으로 이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태워서 나오는 증기를 흡입해서 환각 목적으로 쓰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은 이제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로 그걸 영어로 이야기하면 ADHD인데 네네. 그 치료제로 이제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중력을 이제 원래는 아까 말한 대로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에 써야 되는데 네네. 아무래도 그것에 좀 집중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공부 잘하는 약으로 남용돼요. 그래서 10대가 이 약의 처방에 한 32.4% 제가 통계를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약들을 복용했을 때 우리 청소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모든 약은 효능도 있지만 부작용이 어느 정도는 있죠. 네. 그렇지만 마약류는 그런 부작용이 무시할 수 없고 길게 보면 이제 중독 현상으로 가게 되는 것이 네. 이 마약류를 하면은 중추신경계를 왜곡시켜서 기본적으로 정신신경계를 변형하니까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의사소통이 어눌해지면서 또 얼굴 모양도 서서히 변하게 되고 행동 이상이 이제 나타나는 일반적 경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리적인 현상으로 보면 예를 들면 펜타닐 같은 경우는 그걸 먹었는데 이제 좀비처럼 걷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호흡마비라든지 환각이라든지 근육이 약화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잘 알려져 있고, 아까 말한 그 식욕 억제제 같은 경우는 네. 좀 오히려 우울증이나 고혈압 혹은 환청이나 환각, 심장 질환 뭐 이런 것들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그 ADH 약은 가슴 통증, 그다음에 불안, 혹은 발작 뭐 이런 것, 또 환청이나 환각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네요. 예. 그럼 이런 마약들을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방법으로 지금 구입하고 있는 건가요? 예, 아까도 이제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네.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저기 SNS나 네. 인터넷에 능숙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텔레그램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이나 예. 또 다른 인터넷 라인이라고 있고, 네. 또 홈페이지, 또 극히 일부는 뭐 국제우편 같은 걸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거래를 하거나 구입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구입 장소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가정집이나 숙박업소나 혹은 뭐 노상, 길거리 이런 형태로 이제 마약을 구하는 것으로 이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마약에 그 손을 대고 마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호기심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소장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호기심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세요? 예. 물론 예민한 나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호기심도 있겠지요. 음. 그렇지만 SNS나 이제 인터넷에 이제 능숙하니까 일단 노출 가능성이 이제 크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친구들하고 사귀면서 친구가 이제 호기심에 의해서 이걸 또 권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젊지만 청소년이지만 또 약간의 이제 클럽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위쪽 환경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그 학교 밖 청소년 얘기를 하면서 네. 얘기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가정이 네. 좋지 않다든지 이제 가족과의 불화라든지 그런 환경적 그 어떤 컨플릭트, 그런 요인들이 네. 아마 마약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이제 무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청소년들이 마약을 손을 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개입돼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게 맞다는 그런 말씀인 것도 거죠? 있고 가족이라든지 그런 네. 여러 가지 요인들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마약 퇴치 운동본부 부설 연구소장으로 일을 하시면서 그 마약을 직접 하는 학생들도 좀 만나 보셨을 것 같아요. 예, 네네. 혹시 그런 학생들 사례 뭐 한두 가지, 한 명 정도 좀 인상 깊었던 학생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편지도 가끔 한번 받기도 하고, 네. 또 거기서 이제 교육 마티본부에서 여러 가지 예방 이제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네. 물론 또 이제 언론에서도 일부 이제 보도되기도 했죠. 네. 2021년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까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네. 불법 처방받아가지고 친구들에게 유통하고 투약했거나 혹은 패치제 태워서 흡입한 그런 사례도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2022년에 보니까 이제 식욕 억제제 나비약 네네. 16세 이하는 이제 처방을 못 받는데도 네. 이런 살 빼는 약에 특효가 있다고 해서 이걸 불법으로 사가지고 여러 가지 팔다가 이제 걸린 사례. 그리고 또 한 친구가 어떻게 필로폰을 구해가지고 작년 얘기인데 친구 3명하고 함께 이제 그걸 투약하고 쓰러지는 사례라든지. 사실 이제 마약은 제가 연구를 할 때 은밀하게 이렇게 본인이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사례 같은 것이 좀 어렵지만 이런 사례들이 많이 좀 모아져서 네네. 예방 교육이나 치료 재활에 도움이 되면은 매우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청소년 마약 문제가 아무래도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청소년이니까 치료가 먼저가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치료를 해주는 곳이 어떤 곳이 있나요?
사실은 이제 지금 그동안 제가 처벌도 중요하지만 네. 치료나 재활 예.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연계를 갖지 않으면 마약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수년간 이제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정부에 들어서 이제 단속과 처벌 위주였지만 현 정부 들어가지고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 교육과 치료 재활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저희 마약 퇴치 운동 본부도 그렇고 대폭적으로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분명 이제 마약 중독은 뇌를 변형시키고 신경세포를 서서히 손상시키는 면은 있지만 단약을 하고 또 재활을 하면은 누구든지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처벌도 중요하지만 네. 치료와 재활과 연계해서 마약 문제를 다뤄야 지속 가능한 마약 정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약 중독 지금 치료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직은 네. 지금 물론 치료는 복지부 쪽이 많이 아무래도 병원을 네. 연계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재활 예방교육과 재활은 식약처가 아주 열정을 가지고 요즘 많은 그 지역 센터들을 지금 건립하고 있고 또 이런 치료라든지 치료 예방 재활을 위한 또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초기 단계예요. 그동안은 지금 말씀대로 치료는 거의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국가적 차원에서 그렇게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일부 저기 옛날에 부곡 병원이라든지 저거 인천에 있는 뭐 천 원장님 통해서 어떤 개인 병원 혹은 뭐 옛날에 을지병원이라든지 뭐 일부 있었지만은 그게 치료를 정상적인 어떤 사이클을 돌리기는 좀 어려웠습니다만 지금 그 상태에서는 이제 이런 노력이 되면 이제 조만 수년 안에 이런 치료와 재활을 포함한 여러 가지 마약류 정책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소장님, 저는 되게 궁금한 게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그 많은 분들이 내 아이는 마약을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많은데 의외로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내 가족이 마약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 그런 거 어떻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뭐 우리 아이는 공부 잘하고 아무 일 없겠지 했다가 진짜 그런 상황이 되면 부모님이나 가족이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아이에 대해서 가족이나 특히 이제 부모죠. 네. 관심이 먼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평소하고 행동이 좀 이상하다. 그리고 서서히 이제 어떤 의무적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은 애 의사소통이 좀 뭔가 좀 어눌하고 이상해진다. 혹은 인지 능력이 좀 저하되는 것 같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은 마약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대로 내 가족이 마약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과연 뭘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마약 문제는 방치하거나 이제 숨길 일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리어 자꾸 방치하고 숨기려고 하는데 그 도리어 자식을 망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 보고와 이런 뇌 사진을 보면 마약에 중독된 3단계까지 갔다 하더라도 네. 치료와 재활이 지속적으로 되면은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보고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국가기관이나 네네. 혹은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전화번호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도움을 청하고 네. 가족들도 따뜻하게 품고 그런 마약을 했다고 해서 막 질책하고 함부로 할 게 아니라 도리어 따뜻함으로 품어야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청소년 마약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심각하고 그러면 이제 예방 교육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국가적이나 사회적이나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예방 교육에 단순하게 이제 강의가 아니라 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초등생, 중등, 고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교육 대상들이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교육 컨텐츠 내용이라든지 혹은 강의하시는 분들의 같은 어떤 표현이라든지 이런 역량이 나는 나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궁극적으로 이제 서로 소통하고 느끼는 그런 예방 교육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단순한 어떤 PPT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혹은 그 수준에 따라서 웹툰이라든지 쇼폼 네. 같은 거, 네. 그래서 흥미와 이해를 이제 높이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작년부터 식약처의 이제 지원으로 2년 동안 10개 교육 대상에 따라서 교육용 자료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네. 청소년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이냐, 마약사범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뭐 운전 종사자를 포함해서 그때 이제 제가 작년에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제목이 나 약하지 않아, 나 약하지 않아, 뭐 여러 가지 이중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웹툰과 동영상이나 네이버,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 접근성이 훨씬 더 이렇게 높아져요.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도 어느 정도 늘어나고 정부에서 관심도 가지니까 이런 예방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한 분류는 이거 남의 얘기잖아.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네. 분들은 이거 우리 아이가 살짝 이런 것 같은데라고 좀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학생들 중에서는 살짝 내 얘긴데라고 얘기를 듣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혹시 지금 마약을 이제 손을 대고 있는 청소년들,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우리 소장님 뭐 어떤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요. 예, 참 할 말은 많은데요. 네. 일단은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네. 마약류는 잘못 접하면 이제 본인의 존엄은 물론 가족하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다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잘못된 마약류 권유를 한다면은 네. 단호하게 거절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교육도 이제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설령 마약에 노출되었거나 중독되더라도 잘 치료하고 재활하면 얼마든지 멋진 자신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정부라든지 이 한국 마약대치운동본부 이제 상담센터가 14432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도움을 청하면은 뭐 여러 가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442번이라고 하셨죠? 1432. 1432요. 네. 예. 네. 1432번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네, 좀 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대학교 약대 교수이자 마약대치운동본부 부설연구소장이신 이범진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소년 마약 문제. 예방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좀 새삼 느끼게 됐는데요. 네. 현재 학교에서 의무교육으로 예방교육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보건법에서 네네. 이제 학교장이 마약류를 포함한 이제 약물 오용이나 남용을 위한 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필요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게 최근 이제 스마트 기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청소년의 온라인 접근성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제 마약 관련 범죄가 아까 소장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듯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마약 예방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청소년 마약 문제 예방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그 교사분들에게도 이제 네.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네. 거네요. 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아까 전에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식상하다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걱정이네요. 이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좀 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마약 예방 홍보 자료를 이용해서 가정 연계로 학부모들 인식 제고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방 교육 자료를 드리면 너무 형식에 그친다 하는 민원도 있고 네. 학생 눈높이에서 이제 실질적인 교육을 하다 보면 뭐 학부모님들이 마약 행위를 종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민원도 있어서 제대로 된 마약 예방 교육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고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웹툰으로도 좀 만들어 네. 보시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교육 자료와 관련해서 이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면 학부모 입장에서 별로 마음에 안 드시고, 그렇죠. 예,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추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는 식상한 거고 네. 그런 문제가 좀 있겠네요. 네, 청소년 마약 문제, 학생들이 스스로 마약을 하면 안 되는 거지라는 것들은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한번 잘못된 행동으로 중독돼서 계속 또 하게 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저희는 신지의 노래 나를 너에게를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학교가 바로 서야. 아이들의 생각이 바로 섭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배정이었고요. 저는 문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